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올해 이 강좌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출 정식이라는 강좌인데요. 항상 이제 그랬듯이 OT 자체를 저도 이제 수업으로 구성을 좀 해봅니다. OT에서도 OT만 들어도 좀 얻어가는 게 좀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OT에서는 어떤 걸 좀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기출 문제를 6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함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신다면 당연히, 혹은 이 강좌를 듣지 않으시려 한다고 하더라도 기출 공부의 초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의 범위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가원 기출 외에도 좋은 문제들은 많죠. 사관학교에서 기출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정말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기출, 그리고 꼭 봐야 할 기출,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에 조금 한정 지어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인 테마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을 공부해야 될 이유와도 관련된 건데요. 기출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가 어학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학 혹은 탐구 과목과 다르게 사실 이제 냈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출제를 한다거나, 혹은 이전에 있던 개념이 다시 한번 출제된다거나 하는 정도의 극적인 효과를 영어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예컨대 이전에 냈던 소재가 다시 한번 소재가 반복돼서 나온다거나,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2015학년도 9월 37번이에요. 좀 다소 이제 옛날에 있던 기출부터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제가요, 정답을 체크해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3번이 정답이거든요. 3번이.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걸 보면 이 문장에는 but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어 보여요. 잘 보세요. 2번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자들이,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suspect가 뭐죠? 의심하다죠. 의심하다. 연구자들이 의심합니다. 뭘요? 운전자들과 pedestrian이라고 얘기한 보행자죠. 운전자들, 보행자들 둘 다 뭔가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심해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뭔가를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대. 다시, 보행자들 그리고 운전자들 둘 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뭔가 더 잘 인식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인식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인식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PD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냐면, 인식을 의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교통안전규범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규범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문장의 연결을 한번 보세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규범을 모르는 것 같다. 두 개 연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중간에 저기 but 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시에 이제 이게 기출 문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영역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때는 EBS 연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문제가 EBS 연계 문항이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EBS 연계 문항이. 그러니까 EBS 책에는 다른 문항으로 나와 있던 걸 그대로 문장 삽입 문제로 바꿔서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예요. 이거 왜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 그리고 왜 버섯이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 두 문제의 정답은, 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단어에 있어요. suspect라는 단어요. 이 단어 한번 볼까요? 이 suspect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He suspected. 또 이 단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He doubted. doubt도 뭐죠? 의심하다죠.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의심하다, 여기도 의심하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That she loved him. 이렇게 해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suspect를 썼을 때랑 doubt를 썼을 때랑 의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뒤에 이렇게 대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 둘은 거의 반이어에 가까운 의미예요. 반이어. 반이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suspect는 의심은 의심인데 어떤 의심이냐면 이 뒤에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라는 의심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을 거라는 의심. 요 상황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아는 사이, 아는 사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 마주치면 아는 사이니까 인사하겠죠. 그리고 두 사람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는 사이인데 얼추하니까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 남자가 모태솔로인 거야.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고 막 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모르는 여자가 나를 보면 매번 인사를 하고 웃어주네. 혼자 착각하는 거죠.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서스펙트예요. 그런 의심. 실제로는 아니든 맞든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라는 의심. 그래서 실제로 서스펙트는 뒤에 that과 함께 쓰였을 때는 이 느낌에 더 가까워요. believe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서스펙트의 여러 가지 뜻들 중에 용의자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 근데 반면에 doubt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아닐 거라는 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수차례 고백을 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의심이 너무 많은 남자인 거야. 시쳇말로 얘기하면 의처증이 있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다우트인 겁니다. 둘의 차이 아시겠어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두 개는 서로 반이어요. 납득되세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가서 서스펙트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연구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둘 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게 아니라 인식하고 있다라고 믿은 게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됩니다.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인식했다라고 믿어요. 근데 뒤에는 뭐세요? 안전규칙을 몰랐대요. 여기는 인식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는 몰랐대. 벗으로 내용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정답 3번인 겁니다. 갑자기 이제 기출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웬 갑자기 서스펙트를 얘기하냐. 자, 여기에 서스펙트를 그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2017학년도 수능의 33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당시에 이제 상대평가의 마지막 해였는데요. 그해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무려 2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의 4분의 1도 채 맞추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독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됐던 게 얘인 거죠. 서스펙트요. 물론 제가 저는 절대로 수업 때 어떤 특정한 문장만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특정 문장만 발췌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지문은 다 읽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서스펙트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과 뒤에 있는 선지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therefore 따라서 때로는 이거 뭐라고요? 믿는다고요. 믿는다고. 자, 뭐라고 믿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믿는지를 물어봤는데 조건이 있죠. In the absence of 뭐가 없어요?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없어요. 그 속에서 믿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다시 볼게요. 뭔가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요. 됐죠? 뭘 묻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문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것만 일단 딱 적어 놓은 겁니다. 뭔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말 되나요? 한번 볼까요? 훨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잘 들어봐봐. 여기에 있는 love라는 말은요. 맥락상 여기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 정도는 납득되죠. 근데 긍정의 감정이 없으니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는다고요. 괜찮지 않나요? 나는 내 마음속에 긍정의 감정이 없어. 아,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연결 괜찮죠? 되게 황당하지만 이 문제가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부터를 보면요. 선지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데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가 돼야 되죠. 그렇죠? 탈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긍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는 정서적 손실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정서적 손실, 긍정적 감정이 없음. 납득되지 않나요? 근데 긍정적 감정이 없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이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인가요? 그죠? 4번 한번 가볼게요.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존경심 이거 뭐죠? 긍정적 감정이죠. 이게 보장된대요. 아니요. 긍정적 감정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보장되나요? 됐죠? 봐봐.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긍정적인 감정이 없다니까요. 정답 1번이죠.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제가 이 한 문장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는 이겁니다. 보세요. 서스펙트 해석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갈려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한 거냐면 그래 한 사람이 의심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 뭘 안 믿을까를 찾으려고 한 거죠. 뭘 안 믿을까를. 의심한다란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런 거니까요.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서 틀렸던 친구들은 뭐 안 한 거죠? 이전 기출에서 사실은 서스펙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불과 바로 2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왔던 기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기출의 역사는 반복된다. 영어라는 과목이 그렇죠. 과목 특성상 같은 글을 다시 출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어쨌든 어학이다 보니 어휘와 문장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출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 있게 여겼던 그리고 조금 요새 수능의 트렌드를 본다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의 뜻을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 요게 기출에 실려 있었던 거라면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왜요? 이런 것들이 수능에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니까요. 조금 너무 먼 상대평가 시절의 얘기였나요? 조금 가까운 사례로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아직까지 조금 상대평가 얘기긴 한데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even so라는 말이 있어요. 자, 당시 이것도 이제 상대평가 때이긴 한데 2016학년도 수능에서 사실 상대평가 때는요. 다른 유형보다 무조건 빈칸 완성 유형이 학생들에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유형. 그것도 이제 보통 오답률 탑5를 보면 그 안에 적어도 3문제는 빈칸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수능에서 이 문제가 전체 오답률 2위를 기록했던 문제입니다. 문장 넣기 문제가. 딴 거 없습니다. even so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16학년도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even so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왜 이제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자체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even so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자, even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 자체가 원래 의미는 심지어죠. 심지어. 근데 뒤에다가 so라는 말을 넣어 볼게요. so. so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서 매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너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이래?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그러한 혹은 뭐 그러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모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알고 계신 표현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don't think so.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I think so too.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럼 even so 두 개의 의미를 합쳐볼래요? 심지어 그러해도. 그러면 요 말을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업 중이었습니다. even so. 심지어 그러할 때도 그는 1.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2. 잠을 잤습니다. 뭐가 심지어 그러할지라도, 심지어 그렇게 할 때라도 라는 말과 어울리나요? 잠을 잤습니다가 어울리죠. 수업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해도 그는 잤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얘는 역접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가까운 뜻인 거죠. nevertheless.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 뜻이란 거죠. 역접입니다. 역접. 근데 생긴 모양 한번 보면 even so는 절대 역접으로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거라고,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네. 그냥 딱 그겁니다. 딱. 그냥 딱 그겁니다. even so가 역접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만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거라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니 이제 이런 거야. 봐봐. 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봐볼까? 보세요. 4번 문장 보세요. The desire to make money. 돈을 벌겠다라는 열망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대. 자, 다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열망이 나 돈 벌어야지? 그럼 나한테 영감이 생긴다고요. 그럼 여기서 보는 돈이라는 건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열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 플러스입니다. 또 오해할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정답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번 볼게요. material wealth, 물질적 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돈이죠. 돈은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대. 돈 그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래. 다시 돈 그 자체가 반드시 의미를 만드는 것은 아니래. 돈 자체가 이제 별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돈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있죠. 그 역접을 나타내는 even so가 여기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 납득되니? 여기도 똑같이 한번 볼래? 제가 정답만 볼 거니까 1번 선지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동의를 안 해요. 다시 의견이 같다,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as to 뭐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단서가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요. 비언어가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대요? 다르대요. 그 얘기는 이 non-verbal cues,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에 대해서 좀 세모로 판단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얘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납득이 되세요? 근데 보세요. 2번 볼게요. 비언어적인 단서는 더 나은 지표입니다. 네? 더 나은 지표입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비언어적인 단수가 뭐예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단서라는 얘기가 맞죠. 근데 여기서는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다며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필수적이긴 하네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even so가 들어가야 돼요. 정답 2번이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even so라는 게 역접이라는 것만 제대로 파악돼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는 뭐야? 겉으로 보기 안 그래 보이는. 전년도 기출만 보셨어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학습을 할 때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시질 않아요. 기출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나 어구 정도만 보더라도 폭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예전에 나왔던 게 반복되는구나. 역사 반복된다니까요. 또 너무 먼 사례인가요? 좀 가까운 데로 한번 와보죠. 자, 이제 절대평가까지도 올 겁니다. 자, 일단은 16학년도 9월에 38번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still이라는 말이죠. 보이시죠? 자, 바로 2년 전입니다. 20학년도 수능의 39번 문제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죠?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요 수업 때도 20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루니까 지금 문제풀이는 안 할 거고요. 똑같이 학생들에게 어려웠던 포인트가 뭔지를 말씀 한번 드려보죠. still이요. 사실 still이란 단어도요, 우리가 그냥 뭐 지금 이 기출 강좌를 위한 OT를 보시는 분 중에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어떤 의미 있죠? 여전히, 뭐 아직도, 이런 의미 잘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조금 더 좀 확장된 뜻이긴 한데 이게 뭔가 고요한, 정지된 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고 있는 용어를 한번 보시면 영화라는 매체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보여주는 매체죠.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을 정지된 장면만 딱 잘라서 가지고 온 걸 우리가 스틸 컷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틸 컷. 여기 이런 뜻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틸 다음에 어떤 이제 비교급의 표현이 나오면 다시 스틸 이후에 어떤 비교급이 나오면 스틸이라는 말 자체가 훨씬이라는 뜻이 있죠. 아마 중학교 때부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만 much, far, even, still, a lot 뭐 이런 표현이 붙으면 전부 다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네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거 소위 얘기하는 연결어로 사용했을 때 still은 however, 그러나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 외에도 얘 자체가 역접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반대로 바꾸는 그런 흐름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수능에서 나왔다고 그냥 이게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여기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모르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사실은 기출에서 이미 출제됐던 겁니다. 보세요. 기출학습의 필요성은 이겁니다. 특히나 기출들을 보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요. suspect, 알고 있는 단어였죠. even 알고 so 알죠. still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보다 알고 있는 뜻보다는 약간 더 깊이 있는 의미로 근데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패턴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기출학습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비단 어휘나 혹은 표현법에 관한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글을 쓰는 패턴, 특정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패턴까지도 기출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에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기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일관되게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조금 초점을 두는데 일관되게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의 패턴을 좀 보여드릴 건데 파트를 크게 몇 개로 좀 나눠놨어요. 제일 먼저 제가 이 책에서는 독해 파트를 좀 넣어놨어요. 말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읽을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쉽게 생각하는 정확하게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밑줄 친 부분에 의미 있죠. 그리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기. 됐죠? 빈칸. 그 다음에 41, 2번 한 문제 두 문항 세트, 한 지문 두 문항 세트, 장문 독해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와 관련한 파트들을 일단 먼저 배치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위 얘기하는 쓰기 파트.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아니라 평가원이 아예 규정 지어 놓은 패턴이 쓰기입니다. 간접 쓰기. 그러니까 수능이 실제로 글을 쓰는 능력을 묻지는 않으니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겠다에 해당하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 글의 순서 고르기.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 제가 이제 문장 삽입이라고 통칭할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이죠. 좀 전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까지. 이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죠. 어법 파트.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 문항.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문항은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소위 얘기하는 좀 쉽게 풀어 넘길 수 있는 유형들이에요. 도표라든가 일치불일치라든가 분위기 심경이라든가 이런 문항까지 책에서 이제 모든 파트들을 다 다뤄놨는데요. 일단은 교재 자체가 이 기출정식 강좌면과 똑같은 교재 자체가 작년에도 구매해보고 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애초에 완벽한 독학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보여드리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붙여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들까지 정말 자세하게 해설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 하는데 시중에 있는 어떤 기출 문제집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해설일 거예요. 아마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 중에 저희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더 두꺼운 문제집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두꺼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퀄리티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본책보다 심지어는 해설지가 훨씬 더 두껍죠. 그렇게 조금 실어놨고요. 각 파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단순하게 어구나 혹은 뭐 어휘, 문장 패턴들 이런 것들 좀 넘어서서 문제 풀이법에서도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명확하게 딱딱 짚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진행이 좀 될 거고요. 일단은 그 작년에 사실은 제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모든 기출들을 다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2021학년도의 기출들만 추가를 해서 추가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완강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치기 전까지 최대한 완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할 거고요. 됐죠? 3월 전까지 완강을 좀 할 거고 수업은요. 교재를 가지고 복습 충실하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베스트.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기출을 좀 사놓고 혼자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항별로 인덱스들이 다 달려 있어요. 내가 조금 약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인덱스들을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수업 방식이요. 전부 다 항상 첫 번째로 유형 들어갈 때마다 각 유형마다 트렌드 분석을 좀 먼저 해드려요. 요 유형은 요새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추세고 이 안에 선지 구성은 조금 이렇게 되는 추세가 있고 이런 것들 좀 해드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꼭 올해 수능도 트렌드 그대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거에 평가원이 문제를 내왔던 트렌드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서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유형에 맞는 접근법, 풀이법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게 무슨 어떤 거창한 방법은 아니긴 해요. 저는 뭐 독해 파트라고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이나 밑줄, 문맥어의 빈칸,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읽어야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읽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가 어느 정도 제시해 드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접쓰기라고 얘기하는 유형에서도 평가원이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풀이의 코드와 관련한 부분들도 제가 조금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연도별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요. 이 강좌를 듣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요 둘은 필수적으로 항상 듣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분석과 유형 접근법은 필수적으로 좀 듣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도 따로 인덱스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분석 앤드 유형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인덱스를 달아놓으니까 그건 무조건 들으시고 문제풀이 파트는요.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기출이라는 게 선택 수강 가능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기출이라는 게 모든 문제가 수업에서 교훈을 끄집어내는 게 필요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살펴봐야 될 게 많은 그런 문제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냥 간단하게 툭툭 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문제를 좀 미리 풀어봤는데 쉽게 문제가 풀렸고 정답도 쉽게 나왔고 별로 어렵지 않게 어휘 같은 것도 다 처리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그건 알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는 꼭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만 챙겨서 인덱스로 문제를 들으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베스트는 강의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사실 절대평가 영어에 기출 외에 나머지 학습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선택해서 수강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제가요 지금 크게 왜 기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출 공부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부터 먼저 6개의 기출 문제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기출의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가장 단순하게는 어휘와 어구에서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출 정식 요 강의를 듣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기출 학습을 하실 때요. 최대한 기출끼리 좀 포개서 보시면서 적어도 어구만의 반복성 이런 것들은 패턴들을 좀 잡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어휘의 의미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틀렸어. 그랬을 때 단순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다를 떠나서 어휘가 내가 알고 있던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책에 문장을 하나하나 제가 다 쪼개놨는데 문장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의미로 쓰여 있으면 다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 확실히 좀 항상 좀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 OT에서 말씀드렸던 건 체계 구성이었습니다. 체계 구성. 자, 왜 이렇게 목차를 나눠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제가 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완강 시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월 모의고시 전까지 완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모쪼록 올해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고민이 조금 덜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초반에 문제풀이 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학년도 영어 학습이요. 사실 좀 혼란의 도가니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혹은 이미 이제 수능을 치르셨던 N수생들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영어는 EBS 연계빨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인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절반이 EBS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학생,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3등급 후반대의 점수 정도만 나오는 학생이라면 EBS만 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을 하면서 2등급 이내의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아직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EBS 연계가 직접 연계가 폐지돼 버렸죠. 이런 상황이 될수록 도대체 이제 어떤 학습을 해야지 올해 수능 영어를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혼란들이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에 대한 대답이 기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기출 분석은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하지만 심지어는 뭐 제 강의가 안 맞거나 이제 안티성 심리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도 두 가지는 인정해요. 조정식 분석 컨텐츠는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식이 문제풀이 하나는 끝내주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고 따라오셔도 될 정도로 수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됐죠? 제가 작년 강의들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검토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다 갈아엎어가면서라도 최고로 좋은 강의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기출 정식 꼭 이제 교재 구매하셔서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요. 기출 분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